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가보다 소름 끼치는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꼬비를 수도 없이 남기며 겨우 탈출했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전혀 없고 괴담 하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해보곤 합니다. 문제의 집터는 지금 아스팔트 길이 되었어요.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방음벽이 설치되며 집터를 좀 침범했지만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이 되었습니다.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엔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 엄마 말로는 이사 올 때부터 가구가 몇 개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놓는 장식장과 거실 탁자 하나, 작은 방 침대와 안방 화장대가 있었다고 해요. 주인 아주머니는 찝찝하면 버리라고 했지만 전부 나무로 되어 고급스럽게 생겨서 그대로 두고 침대만 왠지 찝찝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집 첫인상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라든지 곰팡이가 많았고요. 주택이라 바닥도 나무였고 햇빛이 잘 안 들어 바닥이 썩은 곳도 있었어요.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벌레 한 마리도 없었다는 정도였어요. 심지어 여름인데 모기도 없었죠. 처음엔 무서운 걸 못 느꼈어요. 그저 마냥 신났고 그 전엔 내 가족이 한 방에서 잤는데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오빠와 제 방이 생겼다는 것이 기뻤고 집이 이상하게 꼭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오빠가 12살이고 제가 10살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있던 침대를 빼고 작은 침대를 나란히 2개 넣어줬어요.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갔고 이사 후 일주일 뒤에 오빠 일기엔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딱딱 치는 소리 같은 게 불규칙하게 들려왔어요. 처음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자려고 눈을 감고 스르르 잠들었을 때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시원한 편이라 선풍기는 켜놓지 않았고 도둑 들까봐 창문도 닫고 자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바카 같은 것으로 세수한 기분이랄까. 나중엔 팔하고 허리까지 시원했는데 뭔가 갑갑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확 깼는데 저는 서 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불도 다 켜져 있고 오빠는 방문 앞에서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눈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날 그냥 아빠가 그대로 안고 안방으로 가서 가족들 다 같이 안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제가 겁먹을까봐 아무도 말 안 한 것 같았는데 후에 몇 년 지난 뒤 오빠 말로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창문 앞에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딱딱 치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답이 없어서 덥냐며 창문을 조금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 들고 창문 밖에 얼굴만 빼고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막 돌리더래요.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당겨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옆에서 제 얼굴을 봤는데 제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엄청 활짝 웃고 있더래요. 예쁘게 활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이 찢어질 것 같이 웃더래요. 뭐랄까 누가 양쪽 입을 잡아당기는. 오빠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달려가서 엄마 아빠를 깨워서 방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대요.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안고 제가 그때 깼다는데 엄마 아빠는 심한 목류병이라고 생각했대요. 오빠가 일기에 썼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해서 지웠대요. 그래서 그 날짜 오빠 일기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그 뒤로 저는 목류병 증세가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간은 그냥 집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던가 물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것밖에 이상한 점은 없었고 우리 가족은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 후 일주일 뒤부터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서 1년 좀 안 되게 살면서 겪은 온갖 나쁜 일이 말이죠. 집에 대한 공포감이 처음 생긴 일은 그 후로 일주일 지난 뒤 연달아 일어났어요. 노을이 질 때쯤이었는데 그 집이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 되기 전부터 좀 어두웠거든요. 아빠는 아직 가게에서 안 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가 친구 집으로 간 날 엄마와 전 둘이서 거실에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고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앉아서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탁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제가 엄마에게 엄마 탁자 아래에서 자꾸 쿵쿵거려 라고 했대요.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밑에 층에서 뭘 하나 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제 머리를 다 묶어놓고 TV를 보셨대요. 한 5분쯤 지나서 제가 또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 라고 말했고 엄마는 그럼 그냥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렴 하고 다시 TV를 보셨어요. 근데 그 후에도 제가 꼼짝도 안 하고 탁자에 앉아 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 팔을 잡았대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대요. 바닥에 있는 엄마의 발은 안 느껴지는 그런 큰 진동이요. 탁자와 저만 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러고는 순간 엄마가 탁자 아래에 뭔가가 있나, 혹시 커다란 짐승이라도 들었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는 탁자 아래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탁자는 낮았고 나무였는데 둥근 나무 판자를 밑에 네모난 나무가 받치고 있었어요. 탁자 아래 8cm 정도만 공간이 뚫려 있는 탁자였어요. 처음엔 그냥 다리를 벌려서 손을 탁자에 대고 고개를 숙여서 탁자 아래를 슬쩍 봤는데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아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대요. 그러고 천천히 멀리 떨어져서 탁자 아래를 보기 위해 엎드리셨는데 순간 새카만 뭔가가 확 튀어나와 엄마를 덮쳤대요.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대요. 그러시다 정신이 빠져서 거실에 저를 두고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와 저를 챙기고 집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집어와서 거실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졌는데 그 검은 물체는 온데간데 없고 형체도 없더래요. 저한테 그것을 봤냐고 어디 갔냐 물으니 제가 손으로 탁자 아래를 가리켰대요. 그 후에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아래랑 온 가족이 집안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그 검은 물체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결국 그 일은 서서히 잊혀졌어요. 이틀 후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 일이에요.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에요.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창고로 쓰기로 한 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 살았기 때문에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를 쓸 일이 없어서 그 방은 그냥 가족 앨범이나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한편에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놀기 좋은 방이었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서 햇빛이 가장 안 들어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고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냄새가 나서 오빠와 저는 잘 안 들어갔어요.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빠가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와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일 보시다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못 들으셨는지 뭐라고요 하고 되물으시고 아빠가 그 후 아무 말이 없자 엄마가 오빠와 저에게 아빠가 뭐라고 하셨니? 하고 물었고 제가 대답했어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는 아빠를 부르셨고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곧 다 거참 그 방엔 생전 안 들어가더니 하며 나오셔서 우리에겐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 그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오빠는 벌떡 일어나서 그 방으로 뛰어가서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안 열리고 오빠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방 안은 정적이었어요. 엄마는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오빠가 울적 다가가셔서 왜 우냐고 오빠를 달래며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역시 문은 잠겨 있었어요. 엄마도 당황하신 듯 부르며 문에 귀도 대보고 그러셨죠. 오빠는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한참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셔서는 소파에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오빠를 안아주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갑자기 잠그냐고 대답은 왜 안 하냐며 물었어요. 그때 오빠가 울면서 또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엄마는 뭐냐며 말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아빠한테 화내시고 곧바로 오빠 보곤 또 끝이라며 혼내셨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좀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나가자 하셨어요. 엄마도 탁자 일도 있고 해서인지 그러자고 하시고 가족이 지갑만 챙겨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서 아빠가 잠시 집 앞에 가족들을 세워놓고 오빠한테 혹시 뭘 봤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빠가 뭘 들었냐고 물어보니 오빠가 말해준 걸 듣자마자 가족 전부 무슨 달리기 경주하듯 집에서 도망쳐서 찜질방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오빠 이야기론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 방에서 오빠와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막 웃으면서 아빠 하며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고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라고 소리치셨는데 그거 듣고 오빠는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순간 아무도 없던 왼쪽에서 귓속말로 주걱라고 하더래요. 오빤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걸어가는데 그 방에서 계속 우리 목소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웃어댔대요. 아빠는 그 일에 대해 그날 딱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후에 들은 이야기는 아빠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혼내줘야지 생각하셨대요. 근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은 없으시대요. 정신 차려보니 밖에선 엄마가 부르고 있었고 오빠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아빠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서 뒤돌아 나가려는 찰나에 오빠 목소리로 뒤에서 아빠 하고 불렀대요.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겨우 방을 빠져나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방에서 계속 애들 소리가 들리고 뭔가에 홀린 것 같이 멍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꺼낼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집에서 나가자고 말할 수 있었대요. 그날부터 아빠는 이사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가족이 갑자기 이사갈 집도 마땅치 않고 지금 그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셨대요. 덕분에 그 뒤로 반년 정도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날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난 다음날 아빠는 가게를 하루 쉬시고는 엄마와 함께 여관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랑 만나셨대요. 처음 집 계약할 때 그 여관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아빠가 여관 아주머니께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자기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집은 시어머니 소유라 하셔서 할머니를 만났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차 있었대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빠 말은 전부 잘라먹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그 집에 못 살겠다고 집 빼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으면 해주겠는데 미신 이야기나 들이밀며 무슨 소리냐며 정 그렇게 무서우면 자기가 무당을 알아봐준다며 비꼬듯이 이야기했대요.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은 채 집을 빼고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요. 그날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오셨고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겨우 어제 일을 잊고 잘 놀다가 그 집을 다시 가려니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그 집의 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곳곳이 누런 벽지가 괜히 무섭기도 하고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으스스하고 소름이 돋고 무엇보다 오빠는 제가 그때 밤에 했던 행동도 목류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서 못 자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어요. 저도 오빠가 그 방에 안 잔다고 하니 저도 같이 떼를 썼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럼 이제 안방에서 같이 자자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식구 같이 자면서 그런 일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가끔 저녁에 쿵 소리가 난다던가 TV가 꺼진다던가 등등 자잘한 일은 생겼지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후 항상 내 식구가 함께 잤어요. 안방엔 침대가 없어서 내 식구가 바닥에서 잠들었고요. 한 열흘 지나서 우리 가족들이 잘 때 큰 이불 2개를 깔고 엄마, 저, 오빠, 아빠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화장대가 있고 그 옆이 방문이었어요. 방문을 항상 닫고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는데 방문을 여니까 또 거실이 무섭더라고요. 그날은 내 식구가 전부 긴장해서 스탠드도 켜놓고 쉽게 잠도 못 들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잠들었는데 자는데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중간에 눈을 떴어요.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하고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뒤돌아 누워 있더라고요. 방문 쪽을 바라보며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 옆 화장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시계 화장대라 낮아서 그것의 하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도저히 눈을 뜨고 못 보겠다 싶어서 실눈을 뜨고 봤어요.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이상한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계속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거의 몇십 분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오빠는 어디 갔는지 자리에 없고 엄마와 아빠는 전부 다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꽥 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서 엄마 보고 왜 그러냐고 물으시다가 아빠도 굳으셨어요.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들이 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거든요. 아빠도 엄마도 전부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깼는데 화장대에서 방방 뛰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가위를 눌리다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드셨다 하더라고요. 엄마와 아빠와 저는 놀랄 새도 없이 오빠가 없어진 걸 눈치채시고 전부 오빠를 찾아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오빠가 작은 방에도 없고 거실에도 창고에도 없는 거예요. 오빠 이름 부르며 한참 찾고 있는데 작은 방 옷장에서 오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오빠 옷장에 있나 봐요 해서 아빠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진짜 괴성을 지르며 옷장에서 튀어나와 방 밖으로 뛰어나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바로 오빠를 안았는데 오빠가 밤새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아빠와 엄마가 왜 그러냐며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만 반복했어요. 엄마는 그래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하며 달랬는데 오빤 싫다고 지금 당장 나간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결국 오빠 상태도 안 좋고 옷도 안 갈아입으려고 해서 학교에 아프다고 전화하고 아빠가 오빠 가게에 데려가고 저는 엄마가 학교에 챙겨서 보냈어요. 오빠가 계속 어린애처럼 엄마에게 착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오빠에게 장난치고 놀렸을 텐데 그날은 저도 얌전히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매일 가족들 전부 다 집에서 시체처럼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TV만 보다가 잘 시간만 되면 방문 닫고 전부 다 안방에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오빠가 집에서 계속 화장실을 혼자 못 가서 아빠가 한동안 계속 같이 들어가고 오빠가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 집의 대화도 약간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오빠한테 그날 왜 그랬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대답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정도 아무 일 없다가 가족끼리 외식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기분 전환 겸 그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오빠가 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가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빠를 달래셨어요. 목요일에 왜 그랬는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엄마 아빠가 안다고.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지 말자 하면 아빠 엄마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으니 일단 뭐가 무서운 건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오빠가 그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오빠는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봤대요. 근데 어렴풋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깼나 보다 하고 무서웠는데 잘 됐다 싶었대요. 그래서 볼일 다 보고 방에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대 위에서 키가 큰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머리는 산발을 해서 발목만 허옇게 내놓고 춤을 추면서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화장실 앞에서 꺽꺽대며 울었는데 그게 화장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오빠를 잡으러 막 쫓아오더래요. 이상한 춤을 추며 이상한 소리까지 내면서 오빠가 안방으로 도망치려니 잡힐 것 같아서 작은 방으로 가서 옷장 안에 숨었는데 그게 옷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 목소리 흉내도 내고 아빠 목소리 흉내도 내고 제 목소리도 흉내냈는데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쿵쿵 뛰면서 가족들 목소리로 협박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끽끽 웃다가 울다가 오빠는 옷장에 숨어서 소리도 못 내고 밤새 눈물만 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그날 밤 아빠와 저랑 엄마가 이상한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들었을 때 그 귀신이 오빠를 쫓아갔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은 우리가 가져온 옷장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장인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 안에다가 악한 것 쫓는 부적을 붙여두셨대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옷장 안에 숨은 오빠에게 해코지 못한 거일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외식 후에 오빠랑 저는 제일 가깝게 계시던 고모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어요. 오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엄마 아빠는 저희를 맡겨두고
그 집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셨대요. 외식하기 하루 전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다가 친할머니는 천주교라서 안 되고 가끔 절도 다니시고 영안 무당 찾아다니시기 좋아하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걸자마자 진짜 바로 전화 받으시더래요. 평소 때 귀가 좀 어두우셔서 전화를 잘 안 받으시는데 바로 받으시길래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요? 하고 여쭤보니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계속 꾸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와서 외할머니를 계속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니, 이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 도망 다니시다가 잠에서 깼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이 깰 생각을 안 하는 통에 너무 지치셔서 멈추셨대요. 그러고는 아니 영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한테 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대요. 근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찝찝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머리 산발을 한 흰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도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에게 딱 붙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잠에서 깨셨는데 깨신 후에도 아무리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해내려 해도 또렷이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며 엄마가 전화 오길 기다리셨대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건 괜히 나쁜 꿈을 꾸고 전화하면 재수 옴붙을까봐 그래서 못 하셨다고요.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꼴이 우리 가족에게 그것이 꼭 붙어있는 게 이사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일단 내일 애들 맡겨놓고 내려오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고모할머니 댁에 맡기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 2시간 거리여서 저희 데려다 놓고 간이 10시에 도착하셨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외할머니가 용한 무당집이라고 어디론가 데려갔대요. 아빠는 집이 천주교다 보니 무당집은 처음이라 긴장하셨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가정집에다가 불교용품이 있다는 것 빼곤 특별한 것도 없었대요. 무당 할머니는 이미 외할머니께 들으셨는지 아니면 점을 봤는지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셨대요. 그리고 애기 엄마, 아빠도 저기 귀신 붙은 거 보셨나요? 하고 묻더래요. 엄마 아빠가 그렇다고 하니 무당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엄마 아빠는 놀라서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으니 무당 할머니는 그냥 한숨만 쉬시면서 그 귀신은 너희 집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너희를 쉽게 놓지 않을 거다 하시더래요. 엄마 아빠는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무당 할머니는 일단 그 집에 다시 가서 귀신과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하셨대요. 무당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엄마 아빠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에 무당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귀신에게 말을 걸어보셨대요. 제발 우리 가족을 놔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고 오히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날 밤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대요. 결국 엄마 아빠는 다시 무당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고 무당 할머니는 직접 그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주셨대요. 제사 후에야 집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셨대요. 그 후로 우리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가족 모두 그 일을 잊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집이 아스팔트 길이 되어서 그 집의 흔적도 없지만 그때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요. 두 번째 이야기, 다락방의 비밀과 탱구 전설. 어느덧 20년 정도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시골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갔어요. 할머니 댁은 옛날 양잠을 하던 집이란 낡았지만 엄청 큰 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셔서 그 무렵엔 이모네 가족들과 할머니가 그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옛날 가구나 물건이 잔뜩 있어서 나를 비롯한 친척들은 그 큰 집을 탐험하며 노는 것을 무척이나 재미있어 했어요. 근처에는 마산 궁술로 유명한 신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예로부터 탱구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릴 적에 거기서 이상한 걸 몇 번인가 봤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딱 추석 때쯤입니다. 아직 늦여름이라 한참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여느 때처럼 각 집안들이 할머니 댁에 모이고 같은 또래인 손자들끼리 같이 이리저리 집안을 돌아다니며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척 아이들 중 나이가 가장 많았고 이모네 사촌 여동생이 저보다 한 살 아래, 그리고 그보다 어린 새 4살짜리 아이들이 2명 더 있었습니다. 다 같이 점심을 먹은 후 2시간 정도 이리저리 바깥에서 놀고 들어왔습니다. 놀다 지쳤는지 집에 오자 어린 동생 둘은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해진 저는 한 살 어린 사촌 여동생과 함께 원래는 누에를 키웠던 2층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대들보를 타고 오르거나 오래된 가구 위에 올라가며 신나게 놀았어요. 창문에서는 오후에 햇볕이 스며들어서 희미하게 2층 안을 비쳤습니다. 개구쟁이였던 저는 가구 위에서 큰 골판지 상자 2개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뛰어내려 보기로 했습니다. 쾅! 하며 상자에 떨어지자 어마어마한 먼지가 퍼졌어요. 제가 뛰어내린 탓에 상자가 찢어져 안에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뭔가 싶어 안을 보니 탱구 가면과 부채, 축제용 의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사에서 축제가 열리면 삼촌이 종종 이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곤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 밖에도 다양한 옛 물건들이 들어있어서 저희는 한동안 신나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사촌 동생이 물었습니다. 오빠, 여기 원래 문이 있었어? 할머니 댁은 몇 번이고 탐험했지만 이런 곳에 문이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아리송했습니다. 동생이 말하는 곳에 확인하니 정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뛰어내린 골판지 상자가 무너지며 숨겨져 있는 문이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했던 저는 길을 막는 상자를 기어코 치우고 그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곳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안엔 아무것도 없는 듯 했는데 자세히 보니 가장 안쪽 벽에 무엇인가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저는 우선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사촌 여동생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닥이 이상했어요. 다른 방들처럼 튼튼한 바닥이 아니라 얇은 판자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종횡으로 몇 개씩 놓여진 대들보 위를 나아갔습니다. 그 안은 높이도 낮아서 초등학생이었던 저조차도 서서 걷는 게 힘들 정도로 천장이 낮았습니다. 벽에 창문 하나 없었지만 바깥에서 빛이 틈새로 새어 들어와서 안을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가장 안쪽까지 도착해서 저는 벽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부적이었어요. 다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위아래가 뒤집어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이상한 건 붙어 있는 것이라기보단 나뭇대로 찔려서 꽂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그냥 어려서 별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그 나뭇대를 손으로 잡아 뽑아서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꽤 오래된 것인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한자로 뭐라고 적혀 있지만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뭇대는 화살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지 알 수 없는 큰 소리가 갑작스럽게 들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여동생도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른이 걷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누가 2층으로 올라온 건가 싶었지만 자세히 들어보자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는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래층 바닥에서 뭐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걸음소리였습니다. 천장을 거꾸로 걷는다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선 도망쳐야겠다는 것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떼어낸 부적과 화살을 주머니에 넣은 뒤 사촌 여동생의 손을 잡고 대들보를 건너 입구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요. 그 발소리는 아무래도 바닥 아래를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머니에서 화살이 떨어져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싶은 순간에 쿵쿵쿵하고 발소리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리 바로 아래쪽에 있다는 것이 얇은 판자 사이로 느껴졌고 헉헉대는 숨소리와 손톱 같은 걸로 바닥을 세게 긁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미친 듯이 두려워졌고 사촌 여동생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만 뜨고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닥의 한 곳에 눈이 향했습니다. 바닥에 직경 3cm 정도의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있는 놈은 그곳을 통해 필사적으로 우리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입구까지는 아직 10m 정도가 남아 있었고 이대로 도망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마루에 떨어진 화살을 주워서 천천히 그 구멍으로 다가갔고 미친 듯이 심장이 쿵쾅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구멍을 바라봤고
제 눈과 그것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비명과 함께 정신을 차렸을 땐 저는 그 구멍에 화살을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발밑에 있던 그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이때다 싶어 사촌 여동생의 손을 잡고 입구까지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은 뒤 골판지 상자로 문을 가렸습니다. 그 후에도 너무 무서워서 나와 동생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노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저녁 먹으라는 말에 겨우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지만 부적은 없더라고요. 울고 있는 사촌 여동생을 보고 어머니는 또 동생 울렸어? 사이좋게 놀지 않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은 먹었지만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는데 왜 아래층에선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지. 사촌 여동생네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집은 며칠 더 묵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께 이야기를 털어놓고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방은 전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고 삼촌 역시 모르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저는 할머니를 데리고 2층 다락방으로 향해 골판지 상자를 치웠지만 아무리 상자들을 치워도 문은 없었습니다. 전 머리가 멍해져 어제 있었던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어주지 않으셨기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근처엔 옛날부터 탱구가 사람을 데리고 사라진다는 전설이 있었어.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탱구를 달래기 위해 신사에서 축제를 하게 된 거야. 너도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렴. 그리고 저는 그날 어머니와 함께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말을 믿어주신 것인지 부적은 무척 감사한 물건이니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단다. 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셨습니다. 또 어머니도 어릴 적 탱구를 만났지만 어째서인지 본인은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고요. 시간이 흘러 그 사촌 여동생과는 몇 년 전 다른 친척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